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형 병원으로 번지던 휴진 확산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의 한 보훈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을 위해 준비해온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여 러북 조약에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한일 외교장관은 통화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이 어제 또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경고사격에 물러났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서 지난 17일부터 진료를 쉬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하는데 다른 대형 병원으로 번져가던 휴진 확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20일 휴진 지속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전체 참여 인원의 73.6%가 무기한 휴진 대신 다른 방식의 투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중단 결정에 따라 서울대의대 산하 4개 병원은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합니다. 서울대병원과 강남센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면서 대형 병원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던 집단 휴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휴진 여부를 논의한 가톨릭의대 교수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성균관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 총회를 열어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다음 달 4일에는 서울 아산병원이 휴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를 대표하는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위는 의대 교수와 시도의사회, 전공의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는데 의협회장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범의료계 특위가 그동안 정부에서 요구해온 의료계 단일 소통 창구로서 통일된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가 어떤 의제를 내놓든 대화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형식 의제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한 단계씩 풀고 접점을 도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계속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 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있는 6.25 참전 용사의 가슴에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를 달아줍니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의 한 보훈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국가보훈부가 2008년 처음으로 설립한 보훈 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어르신에게 노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 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했습니다. 영웅의 제복은 윤석열 정부가 참전 영웅들을 위해 제작한 의복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사랑 액자 만들기 미술 치료 활동에도 함께했습니다.
종이 액자에 영웅들을 기억하겠다는 글귀를 적으며 존중과 예우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치료실을 찾아 격려하고 작업치료실의 치료 활동도 참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공자들의 고귀한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뉴스엠엑입니다. 환자 단체가 의료계 집단 휴진 장기화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이 환자들이 집단 휴진을 규탄하면서 직접 거리에 나서겠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이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주최 측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적어낸 예상 참여 인원은 1,000명입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건 드문 일인데요. 1,000명 규모의 환자 집회는 과거에도 없었다는 게 환자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자, 환자들이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서게 된 이유, 그러니까 환자 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뭔가요? 네, 안기종 환단현 대표는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계가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환자들 사이에서 더는 못 참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이번 궐기대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서 환자 생명을 갖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에 직접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말했는데요. 환자 단체들은 의료 공백 사태의 빠른 종결과 함께 PA 간호사 등 진료 지원 인력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의료인의 집단 행동 시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법 재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천안 단국대 병원을 찾아서 직접 환자들을 만났다고요. 네, 한덕수 총리는 단국대 병원에서 퇴원하는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 박하은 씨와 어머니 김정혜 씨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끝까지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가 김정혜 씨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3일 총리 주재로 열린 환자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박 씨를 입양해서 무려 24년간 보살펴온 김 씨는 혹여 진료를 못 받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과 또 의료계 집단 행동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6세 입양해갖고 지금 24년 동안을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바쳤어요. 하은이를 데리고 살려주십사 하고 제가 팻말을 들고 서 있을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김 씨는 오늘도 의료계 집단 행동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한 총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계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가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여 러북 간의 조약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한일 외교장관이 통화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노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일 때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러북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차관은 특히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하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러시아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출장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각각 유선 협의를 하고 러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요코 일 외무대신과의 통화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긴밀히 공조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북한군이 어제 또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물러났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은 최근 2주 사이 3번째인데요. 우리 군은 어떠한 침범에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여러 명이 군사분계선을 20m가량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하자 이들은 바로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작업도구를 휴대하고 작업 중이었으며 우리 군의 경고에 바로 퇴각한 점 등으로 미뤄 이번에도 단순 침범일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북한군은 북상 이후에도 수풀 제거와 땅 파기 등 불모지 작업을 야간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상황을 주시하며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2주 사이 3번째입니다. 지난 9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50m 이내로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고 지난 18일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에 북상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 여러 곳에서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했으며 유엔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만큼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유엔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 국방장관이 폴란드 현지에서 만나 방산 분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K9 자주포와 천무 등의 2차 이행 계획이 늦어도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폴란드 국방부에서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폴란드 현지 시간 20일 열린 제2차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체결했던 방산 총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은 이미 체결한 총괄 계획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약했습니다. 총 43억 불 규모로 체결한 K9 자주포와 천무 다련장포 2차 이행 계획이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차 이행 계획의 경우 9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체결을 목표로 늦어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기 외 폴란드의 추가 관심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처음 열린 양국 장관급 정례협의체로 국방협력과 군사교육, 방산 등이 논의됩니다. 신 장관은 이어 한국형 경전투기 FA-50이 운용되고 있는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를 방문해 지원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지난해 한국의 FA-50 경전투기 12대를 전력화한 바 있습니다. 납품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현지에서 운용 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 장관은 폴란드 공군력 강화에 FA-50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납품 이후 운용 유지 단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대한 첫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 아래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7월 탐사시추 대상지 선정, 12월 탐사시추 개시를 앞두고 해외 투자 유치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미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면 아래 수킬로미터 및 해저에 있는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석유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시추 1공당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므로 개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 시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추후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으로 해외 자본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 참여 수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현 조관권은 너무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유망 구조의 위치, 형태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개발에 적합한 규모로 분할이 필요합니다. 회의에서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향후 해저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 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가요율도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시추 계획과 관련해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 계획을 마련한 상황으로 향후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오늘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온열질환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염이 발생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인 오늘 전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수도권에는 6월 사상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리고 그 밖에 중부와 전북에도 폭염주의보가 계속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나타나고 있는 높은 기온은 21일까지 지속되겠고 이후 구름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약간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더위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지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여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 게 중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가까운 이웃에게 돌봄을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과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한편 축사나 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해주며 가축이나 어류 폐사 시에는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이른 더위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개방된 곳들도 있으니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낮 시간대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더위 쉼터는 안전디딤돌 앱과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나 112,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화하면 됩니다. KTV 최다입니다. 올 여름 휴가 때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차 여행은 어떨까요? 정부가 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간이역을 탐방하거나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열차 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리나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환경을 간직한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 상품이 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22일 간이역 탐방열차 운행에 나선 겁니다. 서울역을 시작으로 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수원역과 대전역을 거쳐 충북 영동군의 추풍령역에서 내려 자전거를 타고 인근의 황간역과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자전거 숙련도에 따라 자유롭게 코스를 정할 수 있는데 간이역을 잇는 자전거길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깊은 계곡과 울창한 산림을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추억의 철도 급수탑과 6.25 전쟁 당시 아픔을 간직한 노근리 평화공원은 물론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에 지어져 원형 그대로를 간직한 심천역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양식인데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됐고요. 심천이라는 뜻은 지푸네라고 해서 금강편을 따라서 이렇게 깊은 쪽에 위치한 역입니다. 역사가 아름답고 이뻐서 봄, 가을로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구경하고 있고요. 작고 소박하지만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유적지를 비롯해 등록 문화유산은 간이역 탐방 열차 코스의 백미 중 하나로 꼽힙니다.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열차 상품도 선보입니다. 경북 예천의 용궁역과 문경의 점촌역을 거쳐 추풍령역을 경유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운행하는데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해 주변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 전통시장에 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연말에는 고향 대곡에서 양주 지역인 일영과 송추를 거쳐 의정부까지 있는 교외선 운행이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 국토부는 일영역 등 역사를 기존 형태로 유지하고 열차도 복고풍으로 설계해 과거 교외선의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열차로 특화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레일과 지자체, 여행사 등 민간업계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기업 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 관리를 통해서 생활 물가 체감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19.25로 전월 119.16보다 0.1%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4.0% 하락했습니다. 수산물이 0.6% 올랐지만 농산물과 축산물은 각각 7.5%, 1.3% 내렸습니다. 공산품은 전월 대비 보합을 보였지만 전력, 가스, 수도와 폐기물이 산업용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서비스도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25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6월 중 양호한 기상 여건과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물가 부담이 커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배추와 무, 비축 물량 15,000톤과 계약재배 7,000톤 등 28,000톤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합니다. 수입과일은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4만 톤 이상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도 할당관세가 연장된 만큼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박 수급 동향을 시작으로 SNS 등을 통해 주요 농식품 물가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역시 원형산 오징어 225톤을 주요 마트에 추가 공급하고 7월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김 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석유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에 맞춰 버스와 택시 등에 대한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 15일에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올해 발병한 4건 중에 2건이 경북에서 확인됐습니다. 경북 지역을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생 멧돼지 포획과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영천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기르는 농장에서 최근 14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는데 그중 13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 강원도 철원에서 발병한 지 약 한 달 만으로 올해 4번째, 경북에서만 2번째입니다. 추가 확진 사례는 없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지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양돈 농장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42건이 발생했는데 2019년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점차 남하해 경북까지 퍼진 겁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북 지역을 찾아 방역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 장관은 경북도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검출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이 크다며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야생 멧돼지 수색과 포획, 폐사체 수거와 인근 농장 소독, 정밀 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렵 차량과 도구 등을 통한 인위적 확산 영향도 크다고 보고 지난 5월 방역관리 대상을 멧돼지 포획 장비와 폐사체 접촉이 잦은 탐지견까지 확대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이집트에서 한국 전동차가 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201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첫 번째 계약은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1호선 전동차 180량이었습니다. 이후 2호선, 3호선 줄줄이 계약됐죠. 그리고 폴란드도 있습니다. 거긴 트램인데요. 2019년에 폴란드에 국산 트램이 수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철입니다. 한국은 고속철 100% 자체 기술 제조국입니다. 최고 시속 320km인 KTX 청룡 보유국인데요. 전철 수출은 있었지만 고속열차의 수출 사례가 없었던 한국, 드디어 물꼬가 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현지 시간 14일 현대 로템과 우즈벡 철도공사가 고속철 6편성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시속 250km급 고속철 42량인데요. 한 편성에 7량이고요. 2,7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로를 개량해서 활용하고 있죠. 자, 이번 고속철 수출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고속열차를 수입했던 나라가 자체 제작에 이어 수출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고속철도가 달리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2004년 한국의 첫 번째 고속철은 프랑스 알스톰사의 떼제베 개량형이었습니다. 2004년 최대 시속 300km로 고속열차 시대를 연 첫 KTX는 일명 상어로도 불립니다. 앞모습이 상어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KTX에는 제작사인 로템과 함께 알스톰의 이름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사의 떼제베가 KTX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열차가 개통된 건 2004년이지만 고속철 계약은 그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정부는 알스톰사와 시속 300km급 고속열차 도입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알스톰은 기술 이전을 해주긴 했지만 핵심 부품 기술을 뺐습니다. 제3국 수출도 불가였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부는 1996년 한국형 고속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2008년 드디어 세계에서 4번째로 시속 300km급 고속열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KTX 산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후 KTX 이음에 이어서 KTX 청룡까지 한국은 시속 32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 보유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속 370km 이상 고속운행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고속열차 도입 당시 프랑스 기술진은 한국의 고속열차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핵심 부품 기술을 빼고 줬더니 그냥 개발해버리고 수출까지 해버린 겁니다. 프랑스 기술진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버린 한국의 엔지니어들. KTX 수출에 가장 큰 토대가 되어준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기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도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2,700억 원입니다. 현대 로템과 우즈벡철도공사가 계약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가 또 하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차관공여 계약. 한국 정부가 2,700억 원의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제공하고 이 자금으로 우즈벡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고속철을 구입하는 겁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이를 쉽게 말하면 차관입니다. 차관이라는 걸 그냥 공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딧이죠. 정부와 정부 간의 장기자금 대차, 엄연히 빌려주는 겁니다. 공적개발 원조인 ODA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상 원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 관할도 무상 원조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유상 원조인 EDCF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담당합니다.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차관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9년 미국의 개발차관기금 차관을 시작으로 이후 서독, 일본 등 당시 선진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고, 이를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필요한 건설 인프라,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다목적댐, 제철소 등 주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강한 의지가 더해지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차관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차관을 들여올 때 그 나라의 기업과 기술이 함께 들어왔듯이 이번 우즈베키스탄과 고속철 계약을 맺을 때 한국의 기업과 기술이 투입되는 건 당연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누적 기준으로 58개 나라 525개 사업에 EDCF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누적 승인액 31조 6천억 원, 집행액은 약 14조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EDCF가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최근 외교의 중심을 한반도에서 이 세계로 넓히고 있습니다. 사실 말로만 해서 달라지는 국제 무대가 아니죠.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해야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수출 계약보다 EDCF 경협이 더 의미를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래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 사이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충청 이남에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특히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흐린 하늘로 인해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1도가량 올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충청, 전북 등 많은 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매우 더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에 그치며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충청권은 아침부터, 수도권과 강원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도 수도권에는 약한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리다가 낮부터 저녁 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진은 저녁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새벽부터, 전라와 경상권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인 모레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전해상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일요일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목요일에는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인 하지인데요. 영국의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1년 중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맘때라고 합니다. 해가 길어져 야외 활동하기 좋고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휴가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